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세인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세인트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세인트님은 항상 커다란 배 위에서의 섬뜩한 현실 공포라든지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세인트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늘 세인트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아직 세인트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네네. 어떤 이야기로 참여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이야기였고, 그 뒤부터는 제 직업이 선박 관련해서 손해사정을 하고, 사고 조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쪽이라서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들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커다란 배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세인트님께서도 준비하신 이야기가 그와 또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세인트예요. 오늘 드릴 이야기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너가 겪었던 이야기도 재밌는 거 많잖아. 그거 해봐. 이래가지고는 제가 만났던 선장님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선장님과 제일 무서웠던 선장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봐라. 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각해보니까 딱 기억이 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각각 가장 무서웠던 선장님 만난 이야기, 가장 좋았던 선장님을 만난 이야기 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무서웠던 선장님을 만났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이제 중국인 선장님이신데 제가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은 2015년, 그러니까 딱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보는 업무 중에서 BQS 또는 BMS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요. 벙커 서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흔히들 벙커라고 저희 쪽 업계에서는 부르는데, 예. 벙커 하면은 많이들 아시는 건 이제 스타크래프트 벙커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유소 들러서 이제 기름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박도 기름을 써서 운항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기름을 받게 되는 걸 가지고 그 주유소 가면 우리 미터기 같은 걸로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배는 미터기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기계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얼만큼 실었는지 그런 걸 계산을 해서 그 가격을 매겨주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급유하는 양이 최소가 수십 톤이고요. 와. 많게는 수백 톤에서 막 1000톤이 넘게 받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수치 차이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재미없는 무서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사전 설명을 먼저 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마다 설계 도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선급이라고 배 그런 면허를 배급해 주는 데에서 공인받은 도면이 있어요. 거기서 탱크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동차도 그 기름 받는 탱크가 있잖아요. 네. 그 탱크가 얼만큼 몇 미터 몇 센티까지 쌓이면은 실제로는 기름을 얼마 받았다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네. 표거든요. 그걸 보고 온도 계산하고 기울기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재미없는 얘기는 다 제껴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걸 측정을 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1톤을 덜 실었네 못 실었네 그렇게 실랑이를 해서 금액을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계산식이 나와 있어서 미리 엑셀로 다 준비해놓고 숫자만 넣으면 돼요. 그렇긴 한데 그런 거를 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요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제가 마침 그때는 배가 부두에 정박을 해서 조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그 급유만 받고 나가는 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접안을 하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자동차도 주차하면 주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비를 아끼기 위한 것처럼 바다에 그냥 멀리 바깥에 띄워놓고 거기서 급유만 받고 나가는 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는 통통배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배. 그런 걸 타고 1시간 반씩 가가지고 그 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배에서 밧줄이나 사다리 같은 걸 내려줘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는 작은 배랑 큰 배 사이를 밧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때는 마침 또 제가 기억하기로 메르스였나?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예. 문제가 돼가지고는 그 선장이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조사하는 단 한 명만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 혼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배 위에는 중국인 선장님과 중국인 선원들만 가득 있고 저 혼자만 올라가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은 좀 오차가 원래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1% 오차까지는 다들 오케이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오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500톤을 받는다 하면은 1%니까 5톤 이내 차이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그 바다가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몇 센티 차이 가지고도 몇 톤씩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 양이 크고 해서 얼마든지 괜찮다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500톤을 공급을 했는데 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제가 계산을 해봐도 400톤도 안 받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350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150톤이 증발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난리가 날 상황이거든요. 어디서 빼돌렸다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 급유를 해주는 업체 그 배에선 우리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줬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 아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보통은 저희가 한국에서 급유해주는 업체를 먼저 의심하긴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약간씩 남겨먹긴 하거든요. 늘 조금씩 모자란다 핑계를 대서. 예.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었던 게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다시 내려가서 봤을 때 바닥까지 싹싹 정말 긁은 게 보이는 데다가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남겨먹을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제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중국인 선장은 우리는 이거 공인받은 도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리지 않는다. 다시 봐라.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탱크가 배 안에 있을 건데 거기에 우리가 금속 무거운 추가 달려있는 줄자 같은 걸 내려요. 그래서 이 줄자가 탱크 밑바닥에 닿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줄자를 감아 올리면은 줄자가 기름이 묻은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로 깊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선원들이 하는 거를 아무리 봐도 너무 모자란데 이거 너무 이상하다. 보통은 선원들이 하고 저는 이제 검사만 하는 방식인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야 내가 좀 직접 해볼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제가 하겠다고 하면은 내주거든요. 검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직접 검사를. 여기서 조금 1차로 쎄했고 그래서 이제 한참 실랑이를 벌여서 제가 하게 됐는데 제가 해서 1차 검사 때는 결과가 똑같았어요. 똑같이 150톤 모자란 게 나왔는데 조금 바닥에 닿는 촉감 느낌이 약간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경험상. 그래서 이거 바닥이 약간 촉감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 두어 번 더 찔러봤더니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 그래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탱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뭐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쑥 들어가더니 이게 높이가 15m까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줄자인데 25m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 10m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야 제가 느꼈죠. 이게 포켓 벙커구나. 여기서 포켓 벙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설계 도면에 안 나온 집으로 치자면 비밀 지하실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비밀 공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빼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인을 받은 다음에 빈 공간에다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연결을 해놓은 거죠. 그래놓고 거기는 이제 뭐 어설프게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막아놨을 건데 이제 무거운 금속 추를 제가 연결을 하니까는 그게 이제 뚫리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10m씩 더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이래서 150톤씩이나 모자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10년 전이면은 이제 이 업계를 시작한 지 채 10년도 안 됐을 때거든요. 한참 이제 신나가지고 야 이거 큰 거 잡았다. 너네 이거 딱 봐라. 너네가 이거 얼마를 빼돌리려고 했냐. 기름이 150톤이면 돈이 몇 천만 원인데 이거 너네 딱 걸렸다. 다 두고 봐라 이러면서 막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 잘 봐라. 잘 봐라 이러면서 막 그 배에 있는 오피스라고 하죠. 사무공간 그쪽으로 가가지고 너희 보고서 써가지고 다 보고 할 거라고. 너네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그러면 허둥지둥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선장이랑 기관장이 막 코웃음을 쳐요. 뭐지? 이러면서 너네 겁 안 나?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네 몇 천만 원씩 이거 다 물어내고 벌금 다 내야 돼. 이러면서 막 쓰고 있는데 약간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돼. 너무 쎄한 느낌이 들어서 딱 보고서를 쓰다 말고 고개를 드니까 그 오피스의 선장 기관장님 말고도 선원들이 보통 그런 데면 선원들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다 세어보진 못했지만 거의 선원들이 다 와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 둘러싸고 있고 몇 명은 진짜로 저도 그거를 만화 같은 데서나 봤지 진짜로는 처음 봤는데 그 마체테라고 하나요? 만도 칼 그거 막 들고 있는 애들도 있고 파이프 몽둥이 들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니 선장이 저를 싹 보면서, 선장이 사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 술인데 금복주라는 술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뚱뚱한 그 중국 사람 이렇게 엄청 인상 좋아 보이는 웃는 그런 상의 그 스님. 마크가 스님 있거든요. 같이 생긴 사람. 예, 약간 그런 느낌. 뚱뚱하고 너무 인상 좋고 웃으면 하회탈같이 예.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만만하게 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웃음을 그대로 지고 저한테 가까이 싹 다가오시더니, 너 해적이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줄 아니? 너 영화에서만 보던 캐리비안 해적 같은 것만 해적인 줄 알지? 생각해봐. 여기 한국인 너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너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너 보내고 우리 해적 되면 그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선장부터 말단 선원까지 전부, 그러니까 그 중국을 비하하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라로 가득 차 있고 어차피 선조한테 받아서 얘네들은 계약한 사람들이고,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배째를 하고 어차피 기름도 받았겠다, 물품도 받았겠다, 배째고 입에 탈취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 하나 처리해버리면 일도 아닌 거고. 와,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로 약간 정말로 그때 이제 식은 땀이 난다라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땀이 나는데 땀이 차더라고요. 목숨이 위험하니까. 네.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약간 아마 제가 느끼진 못했지만 제가 아마 지렸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정말 아까까지 너 두고 봐 이건 싹 사라지고, 정말 공손하게 잘 알겠다, 잠깐만 진정을 해달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 기분을 안 나쁘게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제일 공손한 단어들만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막 안 되는 중국어 어설프게 막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막 이런 것까지 아는 중국말 좋은 말 다 하고 막 형님 막 이러면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뭐 기관장이랑 1등 항해사랑 선장이랑 셋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선장이 와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못 발견한 거고 기름이 실제로 적게 공급된 거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다. 모자란 건 네가 알아서 메꿔라. 그거 말고 네가 살아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너 가고 우리 해적되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충 한 3, 4천만 원 정도 이제 손해를 보겠더라고요. 근데 3, 4천만 원보다는 제 목숨값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요, 예. 그래서 3, 4천만 원이면 진짜로 솔직히 뭐 그 해 벌은 거 다 날리고 막 다 까먹을 돈이긴 한데, 아유 지금 그게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싶어가지고 그냥 알겠다, 정상적으로 되었다, 거기 사인 도장 다 해가지고는 보고서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이제 업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여기에 왜 사인을 했냐. 그래서 내가 그냥 메꿔줄게, 넘어가자. 터미널에다 잘 얘기해가지고, 그 터미널이란 거는 국내에서 그 공급해주는 기름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유 업체들. 우리 흔히 아는 뭐 S-오일, GS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는 내가 저 서류 빠진 만큼 내가 메꿔 넣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막 얘기하길래, 나 거기서 정말로 죽을 뻔했다, 쟤네들 나한테 칼들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저는 뭐 살아서 내려오는 대신에 뭐 출장 수당은커녕 반년치 월급에다가 연말 보너스까지 다 꼬라 박아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너무 무섭다. 그래도 목숨은 지켰으니까. 예.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던 게, 그 하회탈 같은 눈으로 웃으면서 해적이 어떻게 생긴지 아니?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중국인 특유의 그 혀 굴리는 발음을 했던 영어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제가 만났던 가장 무서운 선장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땐 살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때는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배라는 곳이 사람만 어떻게 되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인트님은. 예. 하필 또 부두 앞이면 또 몰라도 그러니까 그 통통배 타고 1시간 반 2시간씩 나가는 데라서, 그때는 이미 작업을 아침부터 해서 다 실었을 때는 한밤중이에요. 그 한밤중에 보면은 이제 사방에 다 수평선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거기서 뭐 없어지면 찾을 방법도 없어요. 맞아요. 그 말이 예. 있어요. 이 바다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은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이거를 말씀을 안 하고 계셨구나. 저도 사실은 약간 겁나서 잊고 있었던 건데, 그렇겠죠. 예. 그 가장 무서웠던 거, 가장 좋았던 거 이거 얘기를 하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무서웠던 건 확실히 무조건 이거다. 예.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일 무서웠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3년도에 되게 큰 사고를 현장에서 한번 당했어요. 네. 거의 1년을 통으로 날리고 반년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사고 났을 때보다 더 무서웠어요. 이야,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난다 그랬잖아요. 해적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아니? 만약에 예. 이거잖아요. 너가 지금 여기서 나를 이렇게 만들면 내가 해적이 되는 거야. 좀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의 그냥 곽철용 수준인데. 그렇죠. 아무튼 예. 세인트님께서 일단 첫 번째 실제로 겪었던 죽다 살아난 이야기 들려주셨고 예. 또 두 번째 이야기도 있어요 보니까. 예, 두 번째 이야기는 반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장님, 저한테 제일 잘해준 선장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 이야기는 이 뒤에도 몇 번 할 것 같아요. 그 업무상 한국에 자주 들렀던 선장님이셔가지고 예. 되게 자주 뵀던 분인데 되게 유쾌하신 분이세요. 독일 국적의 선장님이신데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은 농담이 이렇게 몸에 생활화가 돼 있는 분이세요. 어허.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하는 게 처음에 저희가 이분이랑 그 운항 관련해가지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네. 한국에 들리셨어요. 아예 이제 잠깐 내리셔가지고 공항으로 오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희랑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고 딱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BMW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일 분이니까 BMW 뭐 우리나라 차 이러면서 멋진 차지 이러면서 근데 사실 BMW는 이게 좀 건들건들하고 양아치 이런 애들이 타는 차야. 진짜 신사, 진짜 부자들은 벤츠를 타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츠? 그래서 예. 벤츠를 타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너는 무슨 차를 타는데? 그러니까 나 BMW 타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요. 그때부터 이분은 완전 성격이 예. 다르죠. 예. 근데 본인이 BMW를 타는 사람은 양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나 BMW 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이분은 참 유쾌한 분이시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인데 예. 이분이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쯤 첫 번째 그 잘 끝내고 한 번 더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전말은 한참 더 지난 뒤에 듣게 됐고요. 한 2, 3년 지난 뒤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그래서 2022년에 먼저 일어난 일이고요. 이 분의 배가 좀 특수 화물들, 그 케미컬 화물이라고 하죠. 그런 거가 좀 되게 비싼 게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울산에서 엄청 큰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엄청 큰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이후로 강화가 돼가지고는 그거 운항도 되게 어려워지고 비싸지고 했을 때 그러면 좀 특수하게 좀 배도 더 비싼 거를 쓰고 선원도 좋은 사람들 써가지고 하자 했을 때 이분이 계약을 맺고 오시게 되신 거여가지고 저희도 덕분에 되게 신경 써서 하는 바람에 저희 회사가 좀 짭짤했는데 그때 두 번째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올 때 오자마자 바로 저보고 올라와 달라 하더라고요. 누가 크게 다쳤으니까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현장을 보니까는 그때는 이미 첫 번째 운항도 무사히 마쳤고 농담도 몇 번 하면서 좀 친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반갑다 하면서 악수하더니 근데 좀 미스테리해. 나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뭔가가 일어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는 2등 항해사가 좀 다쳤대요. 많이 크게 다쳤대요. 근데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오자마자 일단은 저는 연락을 받고 조금 늦게 갔고 한국 오자마자 이분은 크게 다친 상태여서 바로 입원을 하러 갔대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입원을 하러 갔는데 본인이 전혀 사고 상황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고 상황을 기억을 못하니까는 이걸 조사를 해서 어떻게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관련해서 제가 보고서를 만든 게 있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보고서고 하긴 한데 제가 사진들만 따로 빼가지고 만든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돌비님한테 며칠 전에 보내드렸는데 요거를 이게 워드 파일이래요. 여기서 보이는 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예. 좀 쉽지가 않고. 그래요?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 띄워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이걸로 띄워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먼저 그 1, 2, 3, 4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림 있죠? 그거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예. 그게 이제 배를 일반적으로 그런 큰 화물선 배들을 옆에서 본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누가 봐도 배예요. 예. 보통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네. 거기가 대부분의 선원들이 생활하는 곳, 뭐 운항하는 곳,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생활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2번부터 3번 사이가 화물들이 보통 쌓이는 곳이에요. 적재되는 네. 곳이고 4번이 뱃머리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배가 입항을 하려고 하면서 배가 붙으려고 하면은
배 맨 뒤쪽과 1번의 뒤쪽과 4번의 앞쪽에 큰 밧줄이 있어요. 엄청 큰 밧줄. 그러니까 굵기가 거의 사람 몸통만한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을 배 부두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볼라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걸어요. 걸어야 배가 파도 같은 데 안 흔들리고 정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밧줄을 걸어 놓는데 그 밧줄을 걸어 놓는 작업을 할 때 보기 위해서 2등 항해사한테 1번 꼭대기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장이 2번을 지나서 3번을 지나서 4번으로 가서 네. 그 밧줄 놓는 자리 이런 걸 미리 좀 봐놔라. 왜냐면은 밑에서 밧줄을 받고 이런 거는 또 전문 업체분들이 계세요. 전문가분들이. 그분들이 하시고 하급 선원들이 밧줄을 내리고 그 업체분들이 받아서 걸고 하시지만 이 항사가 보고 그런 걸 지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다 하고 2등 항해사가 1번에서 나와서 2번을 지나서 3번을 지나서 4번으로 가도록 시켰대요. 그리고 선장은 1번 자리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2번을 지나서 3번을 가는 것까지는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배를 가까이 대고 이런 거 할 때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고 또 도전사라는 분이랑 의논을 하고 해야 되니까는 순간 3번에서 4번 가는 걸 놓친 거예요. 알아서 잘 갔겠거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지나도 이분이 4번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을 불렀는데 무전도 대답이 없고 연락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좀 이거 혹시라도 그 밧줄 사고가 나면은 진짜 되게 위험하거든.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하급 선원 2명을 급파를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선원이 뛰어갔는데 4번으로 뛰어가는 중에 3번 다리 근처에서 그 선원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밧줄에 맞았으면 4번 근처에서 쓰러져야 되는데 물론 워낙 힘이 세니까 맞고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거리가 아닌 거예요. 저기 생각보다 되게 멀거든요. 근데 3번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했고 두 번째 그림으로 잠깐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2등 항해사가 쓰러져 있던 게 4번 자리에 쓰러져 있었고 1번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1번 자리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거예요. 4번에서 1번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가서 이 사람이 2번 자리로 간 거예요. 2번 자리로 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면 2번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수직 지하 차다리가 있고 그쪽에 또 발라스 탱크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탱크가 있는데 2번 거기 맨홀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얘가 4번에 쓰러져 있었지만 이게 왜 열려있지 하고 나중에 3번으로 저희가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3번 바닥에 이분의 피투성이 헬멧이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도 피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1번으로 가라고 했는데 2번으로 가서 3번으로 떨어졌고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자기 발로 걸어와서 4번에서 쓰러졌다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됐고 본인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다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4번에서 쓰러졌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선박이 딱 접안하고 정박하고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다른 선원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고서를 돌비님한테는 보여드렸지만 거기 보면은 그 사다리 밑에 탱크에 피 묻은 뭐 자국이라던가 그 높이 계산해 놓은 거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2번까지 가는 거는 자기가 갈 수 있어요. 2번에서 3번으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심하게 떨어져 놓고 다시 자기 발로 올라와서 4번까지 가서 쓰러졌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걸 다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밧줄을 맞고 4번을 갔나? 그 생각도 해봤는데 밧줄에 맞은 거 치고는 밧줄에 맞은 특유의 자국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 3번 탱크 안쪽에서 이분의 피 묻은 헬멧이라든가 피가 나왔기 때문에 3번으로 빠진 건 확실해요. 네. 맨홀도 열려 있었고 거기 약간 미끄러진 흔적도 다 그대로 있고 장갑도 있고 빠진 건 확실한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빠졌으며 얘가 바보도 아니고 경력이 하루 이틀 된 사람도 아닌데 뭘까? 거기로 왜 갔으며 왜 빠졌으며 어떻게 조기로 나왔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분이 기억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금 두 번째 그림에 4번 자리까지 간 건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뒤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제가 보고서 거지같이 썼다고 위에 선생님한테 엄청 야단맞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져서 다쳐오고 다시 나온 걸로 판단된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거밖에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쓰고 보고서 뭐 이렇게 거지같이 썼냐 원인이냐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엄청 야단맞긴 했는데 그렇게 어쨌든 해결하고 2등 항해사를 보내고 나서 이제 2등 항해사는 어쨌든 목숨은 건졌어요. 크게 다치긴 했지만 머리랑 이런 데 크게 다치긴 했지만 목숨은 건졌고 그래서 2등 항해사 다른 애로 바꾸기로 하고 선장한테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하고 배는 다시 출항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기 전에 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예. 이번에는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1등 항해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1등 항해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방식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엔진 기관실로 들어가가지고 윤활유를 퍼서 마신 거예요. 뭐야? 예. 윤활유가 되게 엄청 뜨겁거든요. 예. 그리고 성분 자체가 엄청 독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예.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거 판매를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되게 독한 농약 있잖아요. 그걸로 음독을 하시면 기가 다 손상이 돼가지고 엄청 고통스럽게 돌아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농약을 판매를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목손. 예, 그거요. 예. 근데 그거랑 만만찮게 기가 다 타고 녹아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 선택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그거예요. 왜냐면은 배 타는 사람들 다 이거 배우거든요. 이거 얼마나 유독한 물질인지. 그래서 엔진 윤활유 갈고 할 때는 무조건 환기가 필수다 할 정도로 냄새도 엄청 독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퍼서 막 잔뜩 먹고 그렇게 1등 항해사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너무 극단적으로 저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 윤활유를 드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이거는 정말로 저도 그렇고 주변에 10몇 년, 20몇 년 일하신 분들한테도 예.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의 극단적인 선택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또 뭔 일이냐.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그건 가던 중이어가지고 다른 나라 부두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예. 이제 선장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24년인가 5년인가 다 끝날 때쯤에 선장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때 뒷얘기가 하나 있다. 자기는 1등 항해사랑 2등 항해사가 그렇게 된 거 왠지 원인을 알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나중에 알게 됐대요. 3등 항해사가 1등 항해사랑 2등 항해사한테 좀 성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되게 그런 거를 좀 많이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3등 항해사가 되게 곱게 생긴 분이셨대요. 되게 곱상하게 생긴 분이셔서 예. 그리고 신항사에서 갓 사망사를 하신 분이고 어리고 막 이러니까 듣기로는 1등 항해사가 제일 심하게 괴롭혔고 2등 항해사는 주로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쪽이었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도와준 2등 항해사는 크게 다쳤고 1등 항해사는 정말 끔찍하게 갔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 3등 항해사가 그거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배에서 내렸대요. 2항사, 1항사 사고가 나기 직전에 배에서 내렸대요. 예.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1년 채우려면 10개월을 하고 2달을 쉴 수 있는데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한 6개월인가 만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나중에 내린 다음에 그 사람이 본사에 진정을 넣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도 늦게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꼭 저주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거를 동료 하급 선원한테 얘기한 거를 자기도 나중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걔네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카르마라고 해야 되나 업보를 좀 받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섬뜩하다 이것도. 와, 어떻게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죠, 예. 와. 그 선장님은 제일 좋은 분이신데 그 좀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아까는 좋으신 분인데 왜 공포 쪽의 이야기에 나올까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일들이 공포스러웠네요. 네. 이분한테 또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뭐 태평양 가다가 겪은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데 그것도 다음에 시간 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이야기예요, 세인트님. 그리고 이 바다 위에서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미스테리하기도 하네요. 그죠. 은근히 항상 이런 무섭습니다. 양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주도 많이 나오고. 네네. 자, 오늘 세인트님께서 대부분은 저희가 육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가끔 하늘의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네. 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세인트님께서 이렇게 또 잘 전달을 해주시고 너무나 또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더 섬뜩하고 바다 위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를 아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야기 있으시면 또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히 무리하실까봐.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네. 자, 여러분들, 세인트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큰 선박, 큰 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직업도 그쪽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님이 이야기해주셨던 부분 업로드 되면 많은 응원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세인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인트님 직업 자체가 엄청 또 희귀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아마 바다 위를 또 다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세인트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세인트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또 귀한 직업 괴담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예. 뭐, 뱃사람, 뭐, 이런 배 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죠, 네. 듣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네. 그렇지만 세인트님께서 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좀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네. 짧은 이야기 2개를 제가 한꺼번에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될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세인트예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전부 제가 알고 있는 똘비 감독님이라고 할게요. 똘비 감독님의 이야기입니다. 감독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영화 감독님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저희가 이쪽 바닥에서는 화물 감독님이라든지 선적 감독 이런 걸 하시는 분도 감독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예. 이분은 배를 좀 오래 타시고 그리고 육상으로 오셔서 지금은 꽤 큰 선사의 화물 감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분께서 저랑 자주 이쪽에서 일을 할 때 만나 뵙는 분인데 이분한테 이런 독특한 일 같은 거 겪으신 거 없는가 하고 여쭤봤을 때 제가 듣게 된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분이 학생 시절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양대학교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일반적인 대학교랑 다르게 약간 특수대학교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작은 배가 아니라 그 큰 배의 항해사, 기관사 선장 되실 분들을 뽑는다던가 예. 해상법 전문가, 뭐 운항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대학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국립대학, 해양대학이 있고 이런 대학이 외국에도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는데 일본에 있는 이 해양대학교랑 우리랑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가지고 예. 학생들도 교환하고 뭐 실습도 같이 하고 수업도 같이 들을 때도 있고 MT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교류회 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일본 쪽 해양대학교 이야기인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시절에 운항을 해서 항해사가 되고 나중에 선장까지 되려고 하면은 배를 타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말고도 실습으로 배를 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실습으로 배를 타게 되면은 계급이 우리가 아는 그 계급에서 뭐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갑판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항사라고 부릅니다. 실습 항해사라고 부르고요. 이 실습 항해사 기간을 한 1년 정도 거치고 난 다음부터 제일 밑에 3등 항해사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좀 엄격하고 군대식이고 뭐 중간에 힘들다 해도 내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군복무 대체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빡시고 어려운 과정인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은 그 실항사 어떤 되게 우수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중간에 오랫동안 사귀어오던 연인이랑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인이랑 헤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빨리 내려달라. 항해사 자격을 못 따도 되니까 내려달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군대식 분위기다 보니까 그거 몇 달을 못 참냐. 몇 달만 더 채우면은 1년 반 채울 수 있는데 다 채우고 내려가라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거를 못 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배에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고 뭐 그렇게 돼서 지금은 완화가 돼서 언제든지 내리고 싶을 때 내릴 수 있게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감독님 이야기로는 자기가 교류회 때 들었던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라면서 그 진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류회 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네. 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그 배 실습선을 타는 학생들한테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실습선에 선원들 방이 있을 건데 방이 되게 좁아요. 침대랑 뭐 책상이랑 뭐 이런 거 빼면 진짜 몸일 공간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좁은 공간인데 그리고 이제 보안 때문에도 보통 문을 잠궈 놓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안에서 뭐 책상 같은 데서 있으면은 정말 누구가 들어올 공간도 없거든요.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은 안 자고 엎드려 있고 이런 상태 있잖아요. 책을 펴놓고 엎드려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목덜미 뒤를 하고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찰싹하고. 오, 예.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서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벌레 같은 게 쏘았나고 생각을 하기에는 아시겠지만은 사람 손바닥 이 손가락 여기로 때리는 거랑 벌레 같은 거랑은 촉감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지, 예. 완전 다른데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게 느껴진다던가 또 심한 거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 귀에 대고 누가 훅 하고 귓바람을 불어서 옆을 봤더니 아무도 없고 제일 심했던 거는 어떤 학생은 침대에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는데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정수리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5개를 한 점으로 모아서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무슨 우리가 강아지 모습을 손으로 나타낸 것처럼 되잖아요. 이 손을 5개 모은 딱 그 감촉으로 자기 정수리부터 목덜미 뒤까지를 천천히 훑어내리더랍니다. 그러더니 목덜미를 쓰다듬더래요. 정말 소름이 쫙 돋는 상황인데 아니 당연히 방 안에는 아무도 없고 문은 잠궈놨고 꼼짝도 못하다가 조금 무서움이 가셔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실습하니까는 뭐 책 같은 거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나왔더니 방에 자기밖에 없는데 서랍 다 열려있고 책 다 뒤집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난리가 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속인 부르듯이 그쪽에서 음양사 선생님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음양사 선생님이 그 혼을 불러내려고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의 원혼이 나와 있거나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려지게 된 사실은 이 학생이 실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달라고 했던 거는 자기가 다른 이유로 사실은 귀신의 괴롭힘을 너무 당해서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허락을 안 하거나 자기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못했던 거였고 네.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귀신의 괴롭힘을 당했던 거였고요. 아, 일종의 우리로 치면 저주 양밥 같은 거죠. 오, 예. 그런 걸 당했던 거고 그거를 거슬러서 추적을 해보니까 다른 실습 학생이 일종의 강령술 같은 거를 이 학생한테 날린 거예요. 예. 그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당시에 수석이었고 가장 실습 성적이 우수해서 좋은 선사의 높은 대우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이게 수석으로 들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장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감독을 빨리 다느냐 이런 차이도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2등을 하던 학생이 이거를 자기가 제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자기가 괴롭힘을 원래는 주려고 인터넷 우리로 치면 DC 같은 뭐 거기서는 뭐 2채널이라던가 거기서 이제 자료를 찾고는 그런 거를 시도를 했는데 오, 예. 그런 데서 찾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그게 아니라 좀 위험한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불러내게 된 거래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도 저주의 기운이 남아가지고 옆방의 다른 학생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양사분이 엄청 뭐라고 하면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 왜냐면 이건 결과적으로 앞에서 행했던 모든 저주와 나쁜 것들이 처음에 이 강령을 불러냈던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서 예. 결국 강령을 시도했던 사람이 제일 끔찍한 최후를 맞는다. 그렇게 되어야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2등 하던 실황사분의 얼굴이 정말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교류회가 끝나서 이게 어떻게 끝나게 됐는지 뭐 실제로 그분이 뭐 해를 당하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정말 이런 좀 무서운 섬찟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야, 이런 이야기를 진짜 듣기가 힘든데.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바로 갈까요? 그럼 한 2시간 있다 가시겠어요? 아니요. 네, 바로 갈게요.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1등 항해사까지 달고 나서 육상으로 오셔서 화물 감독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육상에서 화물 감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수출할 물건을 배에 실어서 나갈 때 수출 계획, 인원 관리, 스케줄 관리, 자재 관리 이런 걸 다 짜고 관리를 하는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육상에서의 가장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배의 총책임자는 선장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엄밀하게 따지면은 선장이 더 위기네요. 어쨌든 배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가장 높은 상급자는 선장이긴 한데 그래도 육상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또 배를 빌리는 쪽의 입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보통은 선장님이랑 화물 감독님이랑 약간 상호 존중을 좀 해주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싸우고 뭐 논쟁을 하고 이 방식이 옳니 내 방식이 옳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제로 위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물 감독님을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분이 신창 감독님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때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그 경험이 한 번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국적의 선장님이랑 같이 일을 할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돌비 감독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그리스 선장님은 일단 배에서 자기 오피스 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나오시질 않는데요. 하루 종일 나오시질 않다가 선장한테 뭔가 의논을 하거나 허가를 얻거나 미팅을 하거나 해야 돼서 불러내면 최소 기본이 40분 정도 뭐 1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건 일수고요.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무조건 노. 이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게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할 때 이게까지만 얘기를 해도 노부터 먼저 얘기를 한대요. 안 돼. No, don't.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요구사항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철강 제품 중에 코일이라고 있어요. 돌돌 말아서 이렇게 동그란 원통 모양으로 싣고 나가는 물건인데 쇠가 하나가 뭐 작게는 3, 4톤 크게는 뭐 15톤씩 하는 물건들이거든요. 그거를 배에 실으려면은 밑에 나무 같은 것도 대고 해야 되는데 보통 길이랑 폭에 따라서 2개에서 4개 정도의 나무를 받쳐서 이거를 지지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10몇 톤짜리 큰 게 아니라 뭐 3톤, 4톤짜리는 보통 나무를 2개, 3개 정도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미 한참 다 실었는데 다른 거 의논을 하려고 불렀더니 4개, 6개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개, 3개짜리를 이미 다 실은 거를. 그럼 다시 다 드러내고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옆에 낚시거리라고 거는 그게 있는데 그걸 이미 다 설치를 했더니 1개씩 더 설치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정말 그냥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고박 같은 경우도 잘 돼 있는데 자기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하고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고 하고 너무 못되게 구는 거예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있을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 감독님이 정말 탈모가 올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도 자기 얘기만 하고 휙 가버리고 오피스에 있다고 내려오지도 않고 연락은 안 되고 오피스 문 두드리면은 기다려보라 이러고는 1시간씩 나오지도 않고 너무 이 감독님이 화가 많이 나 있다가 예. 안 되겠다. 이 사람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싶어서 그때도 한 1시간을 기다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밤중에 이 사람 오피스를 찾아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냥 발로 문을 그냥 확 까버렸대요. 문을 와장창 열어 제끼고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피스 뒤쪽에 조그만한 쪽방 같은 게 하나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게 열려있고 거기서 이 선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나오는데 네. 문이 열려있는데 안쪽에 쪽방이 열려있으니까는 사람이 눈에 자동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좁은 방 안에 자기가 봐도 그런 거를 전혀 뭐 미신이나 뭐 오컬트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 감독님이 보기에도 너무 기괴한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그 뿔 달린 염소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망성이라고 하죠. 별 그림 막 이런 게 걸려있고 다 빨간색으로 그린 막 그런 게 걸려있고 책상 위에 쟁반이 있는데 크기로 봐서는 꽤 커서 무슨 까마귀 같은 말라 비틀어진 까마귀 시체 같은 게 있고 너무 기괴하더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지 이러니까는 선장이 막 그제서야 어설프게 막 몸으로 말리면서 보지 말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막 밀어내면서 왜 자기 방에 멋대로 들어왔냐고 막 성질을 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원래는 다른 걸로 항의를 하러 갔다가 그거에 너무 놀래가지고 감독님도 어버버하고 제대로 항의를 못하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내려와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정말로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인 게 분명하다 싶어가지고 자기 본사에다가 레터를 보냈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이 선장이랑 일을 정말 할 수가 없다. 이 선장은 정말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선장을 바꿔달라. 일반적으로 의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워낙 독특한 상황이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이거는 회사에 얘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장을 바꿔달라고. 근데 그게 받아들여졌는지 선장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새 선장이 오기로 하고 새 선장이 오는 날 그때까지는 이 사람도 이제 너무 싫어가지고 새 선장 올 때까지만 참자. 이 사람이 아예 말을 섞지 말자 이러고 있었는데 네. 새 선장이 오기로 한 날 인수인계 때문에 인사를 하러 가야 되니까 선장을 만났는데 선장이 my best friend, my precious friend 이러면서 자기를 막 포옹을 하고 막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이러니까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정말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다. 너는 내가 의도한 대로 딱 맞게 해주었다.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러면서 그때까지 하나도 안 들어줘도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나는 간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러길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막 그랬는데 새 선장이 오게 되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이 선장이 알고 보니까 그 본사랑 계약을 하면서 이상한 특약을 하나 걸어놨던 거예요. 본인이 본인 의사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은 가망 능력에 아무 문제가 가망 능력이라는 거는 배를 운항하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배한테도 쓰여지고 사람한테도 쓰여지는 말인데 가망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운항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을 강제로 파선을 시켜서 계약을 종료를 하게 될 경우에 자녀 연봉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녀 연봉도 다 지급을 하고 그 옛날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환율로 한 8,500만 원?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일시불로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특약을 걸어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이분이 그렇게 했다. 이분은 전혀 뭐 오컬트 이런 데 관심도 없고 말짱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장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선장이. 그래서 아니 내가 정말 이상한 걸 봤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밤에 그렇게 들어와서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안 잠겨 있었고 발로 찼다고 해서 문이 바로 열리는 거는 문이 안 잠겨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잠겨 있었으면 사실 몇 번을 차고 어깨를 부딪히고 막 이래도 열리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활짝 열려 있었고 선장이 막 막는 척 했지만은 진짜로 막았으면은 강하게 밀어냈을 건데 강하게 안 밀어냈던 거 너무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 그제서야 이제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이 감독님의 완전히 그냥 쇼에 놀아놨구나. 선장님의 쇼에. 그래서 뒤통수를 완전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에 있었습니다. 야, 진짜 세인트님 덕분에 이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반적이지도 않으면서 섬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세인트님 덕에 이걸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 어쨌든 그 배 운항하거나 요런 네. 쪽에서 일들도 있지만 세인트님이 하시는 직업 중에서도 뭐 괴담이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 음. 쪽은 아무래도 안전 쪽 일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일이 위험하다 보니까 예. 사건 사고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은 얘기를 드리기가 정말 그래요. 이거 하기가 그런 게 네. 사실은 저희 쪽 업계에서 최근 정말 인명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최근에. 예. 예. 저희 업계에도 그렇고 업계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이 정말 많아가지고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진짜 이거 굿을 한번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은 딱 저희 업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들 알겠습니다. 민감한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거는 나중에 뭐 말씀이 가능한 선이 된다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라도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세인트님.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인트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자, 세인트님 덕분에 우리가 일반 뭐 조그만한 고깃배가 아닌 정말 큰 화물선 뭐 큰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 뭐 영적인 일들, 현실 공포든 이렇게 또 다 들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도 세인트님 이야기 올라오면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특이한 직업 속에 있는 직업괴담도 많이 제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검은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검은쥐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유, 어둡습니다. 검은쥐님. 네, 안녕하세요, 돌빈. 까매졌어요. 네, 감해졌죠. 자, 또 검은쥐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지금 자동차 안에 계신가 봐요. 아, 네네. 아유, 오늘도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현실 공포가 될지 궁금하네요. 아, 오늘은 현실 공포이고요. 아, 사람 정말 무서운데, 어떡하지?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삼촌이 있는데, 네. 삼촌이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겪었던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골 현실 공포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검은쥐예요. 일단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그 삼촌에 대해서 말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메인이 되는 삼촌을 일단 똘비 삼촌이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똘비 삼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오락거리나 공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제공을 해줬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골에서 알 수 없는 신문물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전에 그 호빵이 형 얘기했을 때도 제가 집에 유일하게 컴퓨터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이 똘비 삼촌이 가져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시골이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적고 뭐 교육 수준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뭐 산수를 못 떼고 막 알파벳도 모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갔을 때 그 수준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삼촌이 과외식으로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참 저한테 고마운 존재였어요. 네. 근데 이런 똘비 삼촌이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참 맛깔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시시콜콜한 귀신 이야기 막 이런 거 해주셨는데 뭐 표현력도 좋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무섭고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삼촌이 어느 날 이제 말을 하시더라고요. 검은쥐야, 삼촌이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너가 전에는 어리기도 했고 네. 맨날 귀신 얘기 이렇게 뭐 시시콜콜한 거 해줬는데 삼촌이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다고? 이런 경험을 한 게 있어. 예. 그걸 한번 말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서운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이런 현실 공포, 그것도 본인이 겪으신 얘기는 처음 하시는 거라서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살던 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초등학생쯤일 때 부모님 대부분들 생계 수단이 뭐 농경이나 목축 아니면 과일을 판다든지 그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똘비 삼촌도 밭에 나는 과일을 뭐 장에 가서 판다든지 하면서 네. 생계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마을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사과마을, 딸기마을, 포도마을 이런 식으로 한 6개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마을 가서 팔고 저기 마을 가서 팔고 막 이러고 생계를 이어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장날이 되면 그 수확된 과일 같은 거를 한꺼번에 가서 팔면 돈이 되니까 똘비 삼촌이 그날도 이제 장날이 돼서 팔고 남은 돈으로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요. 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장날을 부랴부랴 챙겨 나가서 판을 쳤는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어서 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해서 파는 그런 철이었어요. 근데 뭐 어디서 한 40대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오시더니 뭐 수박 얼마나 파냐 물어보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수박 얼마에 파냐는 게 아니라 얼마나 파냐는 거는 뭔가 많이 사겠구나 싶은 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건 대량 구매 각이다. 그래서 오늘 대박을 한번 치겠구나 하면서 자기 수박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셨대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수박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다른 질문을 이제 중간중간 하시더래요. 뭐 어느 동네에 사시는 분이냐, 뭐 몇 년생에 무슨 띠냐, 김씨, 최씨, 이씨 이런 성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고 본가는 어디고 몇 대 손이냐 막 이런 걸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그 수박 사시는 건 좋은데 제가 무슨 여기 전보러 온 것도 아니고 수박 팔러 온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호구조사를 하시냐, 아주머니는 뭐 어디 마을에서 오신 분이냐, 수박 하시는 거면 트럭 해가지고 제가 실어다 드리기도 한다, 사실 거면 뭐 그것만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뭐 좀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이었지만 똘비 삼촌이 그래도 수박을 많이 사겠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아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줬대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자기가 몇 대 손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 말고는 아는 선에서는 대충 이제 말을 했대요. 예. 그 아주머니가 대충 대답을 듣고는 똘비 삼촌이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럼 내가 호박 마을에 사는데 거기까지 이제 수박 한 차 배달 가능하겠냐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호박 마을은 실제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정한 이름이고요. 그래서 똘비 삼촌이 속으로 환호의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똘비 삼촌이 가격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격을 어디까지 불러야 하나 하다가 이 정도 하시죠? 좀 깎아드릴까? 많이 사셨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간을 보는데 아니다고 하면서 굉장히 호탕하게 그냥 그 가격에 한 차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와 오늘 그냥 횡재했다 생각을 하면서 마을이 어디고 그리고 연락처도 받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마을 위치를 대충 봤는데 이 정도면 마을이 그렇게 멀진 않은데 왜 내가 이 마을을 몰랐지? 신기하다 하면서 그렇게 연락처를 주시고 떠나셨다고 해요. 돌아와서 이제 기분도 좋겠다. 동네 친구들이랑 동생들 불러가지고 술 한잔 이제 하신 거예요. 알딸딸하게 술에 취해서 야 내가 오늘 장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자랑도 하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그 마을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야 근데 너네 호박마을 여기 아냐? 아니, 보니까 우리 마을이랑 멀지도 않은데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다들 뭐 신기하다 그런 마을이 있었냐 얘기를 하다가 한 2명이 그 마을을 알고 있더래요. 오. 한 명은 동생이었고 한 명은 이제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신기하게 2명의 의견이 반대로 확 갈리는 거예요. 동생이라는 놈은 거기 도대체 어떻게 뚫었냐고. 내가 그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 거래처가 없길래 가서 팔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무슨 문전박대라 하면서 다시는 여기 마을 발도 붙이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 내가 무슨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마을에 간 건데 뭐 살다 이상한 마을 다 봤다고 하고 또 친구라는 사람은 아니다고 나 거기서 저 옆집 아재한테 어떻게 들어서 가봤는데 아주 반겨주면서 판다는 건 뭐 다 산다 그러고 뭐 술도 대접해주지 닭도 그 자리에서 잡아주고 아니 그런 마을 처음 봤다고 너 어디 딴 데 간 걸 잘못 말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동생한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니까 둘이 말하는 위치가 정확히 또 맞더래요. 오. 거기가 산들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굉장히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의 마을이었더래요.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 이제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하다가 셋 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몇 년생에 띠가 뭐고 성이랑 어디 본관인지 그리고 몇 대 손인지 이런 질문들을 해다 했잖아요. 근데 이 2명한테도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듣던 다른 친구들이 야 요즘에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냐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그런 거 하면서 친구들끼리 막 추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 삼촌이 그 호박 마을에 그 물건 좀 팔았다던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는 대량으로 구매하더만 물꼬를 텄으면 좀 말 좀 해주지 그랬냐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야 나는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과일 장사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도시 가서 다른 거 할 거야. 곧 갈 놈이 뭐가 좋다고 거래처 줄줄 엮어서 가겠냐. 그리고 거기 너무 잘해주는 것도 좀 이상하다. 네. 우리 아빠가 한 말이 있는데 한 것도 없는데 누가 잘해준다 싶으면 의심을 해봐라 이런 말이 있다. 분명히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게 이때 시대상이 좀 그것도 그럴 게 그때 이 시골의 상황적 배경이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도시 쪽으로 일을 찾아서 나가기 시작하고 부모님들은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로 슬슬 도시로 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시기 좀 몇 년 후에 이사를 갔고 그 뒤로도 이제 친구들도 하나 둘 거길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박 마을에 거래를 뚫었다는 그 친구도 이제 곧 도시로 갈 건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똘비 삼촌이 뭔가 하나를 하면 뿌리를 뽑는 성격이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던 사장을 하던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잘 하고 싶으니까 호박 마을을 잘 뚫어놔서 연결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 술자리를 잘 마치고 수박을 잘 가져다 주기로 한 날이 오고 좋은 수박들만 잘 골라서 챙겼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첫 거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니까 수박이 수확하다가 막 가끔 이제 떨어뜨리고 하면 그쪽이 물이 고인 것처럼 물수박이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걸 빼고 진짜 최상급만 챙겼다고 해요. 신경을 써서 호박 마을로 가는데 들어가서 차에서 내리는데 그 거래하신 여성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주변 시선이 굉장히 따가운 거예요.
여기 외지 사람이 왜 왔나 하면 좀 호기심 어린 그런 눈빛이어야 할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살벌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래요. 근데 이제 뭐 거래가 우선이니까 애써 그 눈빛들을 무시하고 기다리니까 그 중년 여성분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오셔서 이거 수박 한번 보시라. 상태가 좋다. 뭐 하나하나 골라서 좋은 것만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성분은 이제 장부 같은 걸 꺼내더니 막 뭘 적더래요. 뭐 가격이나 이런 걸 잘 계산하셔서 아니 이거 시골 사람답지 않게 굉장히 빠르게 일 처리를 하시더래요. 와 그래도 이분이 시골 사시고 인적 드문 곳에 사시는데 예.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는 도중에 저쪽에서 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시는 노인분이 걸어오시더래요. 아니 여기 외지 사람이 어떻게 왔냐. 아니 근데 여기 아무나 들어온 곳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말을 하시더래요. 오? 그래서 똘비 삼촌은 아니 저희 뭐 수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그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노인분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 말을 하더래요. 오. 그러더니 그 노인분이 갑자기 인상이 확 달라지시면서 아예 내가 늙어서 치매가 왔나 오해를 했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 좋은 얼굴 있잖아요. 뭐야? 그런 얼굴로 반겨주시더래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나? 수박을 팔러 왔긴 했는데 그 이유 가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더래요. 왜냐면 수박이 가득 든 차는 노인분도 멀리서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아한 마음에 예, 제가 수박 정말 좋은 걸로다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드셔보셔라. 뭐 마일 단위로 대량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격도 맞춰서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영업을 들어가셨대요. 근데 노인분이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아유 뭐 젊은 양반이 얼굴만 봐도 참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겼다. 안 봐도 나는 안다 막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수박 가져오느라 고생도 했고 마침 우리 마을 오늘 잔치 걸릴 거라고 저녁에 뭐 할 일 없으면 여기서 저녁도 먹고 뭐 술도 한 잔 걸치고 가셔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이제 똘비 삼촌이 생각을 하신 거죠. 내가 뭐 수박 줄 건 다 줬고 뭐 내 할 일은 다 끝났고 그래 뭐 술이나 얻어먹고 가자. 안 그래도 여기 거래처를 좀 뚫어야 되는데 이거 참 좋은 기회다. 내가 또 이제 술자리에서는 비도 잘 맞추고 하니까 그래도 이 마을이 느낌은 좋네. 감사하다 하고 술자리 가겠다고 했대요. 근데 그러고 이제 주위를 살펴보니까 어느새 이제 밭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 있더래요. 근데 아까 되게 경계하는 눈빛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네. 옆에서 막 아이고 젊은 양반이 참 잘생겼네. 우리 딸이랑 소개나 좀 해주고 싶네. 막 이런 말을 하고 사람 참 일 잘하고 듬직하게 생겼다. 막 이런 말들을 하더래요. 예. 아니 분명 외지인이랑은 대화도 막 안 할 것 같고 그래 보이던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보이던데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노인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은 여기서 퇴짜를 맞았다고 했고 친구는 여기서 반겨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여기서 첫인상을 보고 험악하니까 그냥 막대에서 쫓겨난 거고 친구는 이제 나처럼 사람 대하는 법을 좀 아는 놈이니까 끝까지 비위를 맞춰보니까 좀 사람을 깊이 보면 좋은 사람들인 걸 안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험악해 보이다가도 친해지면 되게 살갑고 정 많은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을 회관 같은 그런 데 가서 대접을 받으셨대요. 어디서 뭐 닭이랑 소랑 잡아가지고 진짜 막 잔치를 벌이려고 준비를 하더래요. 일이나 좀 도와줘서 점수나 따보자 이런 생각으로 거두르려고 하는데 네. 아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할 일이니까 여기 있으면 된다 하면서 한껏 손사래를 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 삼촌이 가만히 있으라는데 뭐 계속 나댈 순 없잖아요. 진짜 이거는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하는 걸 자세히 보는데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남자들은 일을 안 하고 예.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거나 모여서 수다를 떤다거나 이러고 있는데 뭐 일이란 일은 다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가 시골이라 그래도 이렇게 가부장적이진 않은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 뭐 남자들이 낮에는 밭일을 하고 하니까 어머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대요. 저희 집도 그러고 동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일을 나서서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여긴 좀 이제 여자들만 하니까 좀 그렇더래요. 일단 상이 다 차려지고 다 모여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술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동네가 뭐 어떻고 여기는 뭘로 먹고 살고 이런 얘기들 하면서 되게 즐거웠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여기 되게 마을 사람들이 격이 없이 지낸다고 해요. 근데 똘비 삼촌이 보기에는
벽이 없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예. 제가 살던 동네도 뭐 살갑게 지내고 집안 사정이 어떻고 이런 거는 알고 지내긴 하는데 뭐 힘들면 서로 돕기도 하지만 여기 호박 동네는 그 정도가 아니더래요. 5인 3분이 계시는데 이 마을 전체가 그 분들 좀 위주로 돌아간 것 같더래요. 그 노인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약간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아무리 시골이더라도 각자 뭐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작은 북한 같은 이런 느낌 받았대요. 왜냐하면 다른 동네들은 아예 교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똘비 삼촌은 여기 동네에 살 것도 아니고 뭐 거래처만 잘 뚫어놓으면 되니까 저 노인분들 눈에 잘 보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일단 아까 낮에 봤던 노인분은 자기를 좋게 봤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다 나를 좋게는 보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머지 노인분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술이나 한 잔 따라 드리고 와야 되겠다 하면서 찾는데 한 노인분이 다 드셨는지 일찍 들어가시는 거예요. 좀 아쉽다 막 생각을 하는데 자기 또래 되어 보이는 여자분한테 요 좀 와보라고 말을 하시더니 들어가시더래요. 어디로. 뭐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들어오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혼잣말로 그 옆에 계신 분한테 저분이 뭐 일 시키시려고 며느리분 데려가시나 보다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옆에 앉아있던 남성분이 내 마누라요 막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뚜비 삼촌이 그러면 같이 안 가시냐, 저분이 아버지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아버지냐고, 여기 이장님 같으신 분인데 내비두라고, 우린 그냥 술이나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좀 뭔가 쎄하더래요. 와. 근데 이해는 안 가지만 괜히 여기서 더 묻지는 않았대요. 그러고 이제 술을 먹고 슬슬 다들 취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술이 좀 오르니까 술을 먹던 남자들이 꼬치꼬치 캐묻더래요. 아까 물었던 뭐 몇 년생, 뭐 띠가 어떻고 몇 대 손이고 막 이런 걸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낮에 그 수박 사시던 여자분도 그렇게 물으시던데 그게 좀 여기 마을에 중요한 거냐, 내가 또 그래도 아는 선에서 말해드렸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동네 사람들도 시골 사람들이라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참 여기 고리타분한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술잔 이렇게 들이켜다가 술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술잔이랑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깨져가지고 똘비 삼촌이 죄송하다고, 제가 좀 취했나 보다, 제가 치우겠다고 막 하니까 남자분이 내비두라고 말을 하시더니 어이 막 이렇게 멀리서 열심히 음식을 하던 여자분을 부르더래요. 그 여자분은 음식도 하고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똘비 삼촌이 냅두라고, 바쁘신데 빗자루랑 쓰레받기 주시면 제가 가서 치우겠다 하니까 갑자기 그 남성분이 성큼성큼 어딜 향해 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까 불렀던 그 여성분이 음식을 하고 있는데 머리끄댕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더래요. 그러더니 뭔 발년이 내 말을 무시해? 네가 오늘 밤새도록 맞아봐야 귀가 뚫리겠냐? 너 나 일부러 무시한 거지?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더래요. 똘비 삼촌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왜 그러시냐고, 일하느라 바쁘신 분들 왜 그러냐고 막 말리는데 남자분 눈빛에 살기가 어리면서 똘비 삼촌을 보더래요. 순간 움찔해서 물러나니까 그 남자분이 아차 하면서 눈빛이 바뀌더래요. 미안하다고, 내가 좀 술에 취하면 좀 이런다고, 일단 가서 앉자고 하면서 다른 여자분한테 이거 절로 치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는 진짜 술버릇이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자의 아내분은 아까 노인분이랑 들어갔잖아요. 그럼 저 여성분은 분명히 딸뻘은 아니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니까 무슨 관계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분 혹시 누구시고 무슨 관계냐고 좀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때린 남성분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술을 먹던 남성분이 내 마누라요, 신경 쓰지 말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뭐하니 벙벙하더래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맞는 걸 본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보면 남자들은 다 처먹기만 하고 여자들은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거래처만 뚫으면 되긴 하는데 이게 인격적으로 너무 쓰레기라 이거 좀 고민이 되더래요. 근데 뭐 어찌됐든 똘비 삼촌은 호박 동네 입장에서는 외지인이고 자기가 뭘 관여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뭘 안다고 관여를 하고
관여해봤자 뭐 바뀌겠냐, 옆집 싸움도 끼어드는 거 아니라던데 일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날은 잘 끝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도 몇 번 과일을 대량으로 배달을 가고 또 몇 번 얻어먹었대요. 되게 성대하게 차려주고 그런 걸 얻어먹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정말로 마을의 중요한 행사라서 음식을 크게 하는데 한번 와라 이래가지고 좀 고민을 했대요. 일단 가서 잔치를 할 때마다 그 눈에 거슬리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고, 점점 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이 사실은 정 많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똘비 삼촌한테 얻을 게 있고 그래서 계속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게 쎄한 마음이 계속 드니까 아, 이게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제 뭐 할 만큼 했는데 친구 따라서 도시로 가서 뭘 하든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여기 호박마을로 벌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니들을 봐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 뭐 잔치를 크게 열면 가서 이제 뭐 도시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그래도 유종의 미는 걷어야지 얻어먹은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다시 거길 갔다고 해요. 가보니까 잔치가 엄청 크게 열렸더래요.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은 먹기만 하고 여자들은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음식이 거북스러워서 막 울렁거릴 정도더래요. 아, 그래서 이놈의 동네는 몇 번 왔다고 내가 벌써 지긋지긋하네. 얼른 대충 말하고 오늘은 조금만 먹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다가 이제 운을 띄우기 시작했대요. 제가 여기서 과일 팔고 하는 거 다 접고 도시로 가려고 한다. 뭐 여기 동네 사람들 정들었는데 아쉽다 하면서 맘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슬슬 이제 시동을 걸었대요. 근데 뭔가 주위에 똘비 삼촌을 보는 눈이 되게 싸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러더니 옆에서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하더니 똘비 삼촌을 쏘아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딱 그 순간에 노인분이 한 분 이렇게 오시더래요. 이제껏 이제 술 마실 때는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뭔 일이지 싶더래요. 근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무슨 오색 저고리 비슷한 무당 옷 있잖아요. 오? 그걸 입으신 여성분이 옆에 있더래요. 그러더니 똘비 총각, 그래 뭐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여기 사람들이 괜히 서운해서 그러는 거다. 근데 그래도 우리 정도 쌓고 여기 와서 음식도 많이 얻어먹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똘비 삼촌이 아, 그래 이때까지 먹었던 거 토해내라 뭐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 아, 별건 아니다. 야, 여기 무당이 정말 잘 보는 무당이다. 그러니까 사주나 한번 보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 그래서 똘비 삼촌이 일단 여기 마무리를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 뭐 사주 한번 보면 보내준다니까 아, 까짓거 얼른 보고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주를 봤는데, 아니 똘비 삼촌이 느끼기에 순 엉터리더래요.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하면 살아계시고, 동생이 좀 아프지 하면 실제로는 동생이 없고 계속 헛다리만 짚더래요. 근데 얼른 끝내고 싶으니까 정말 신기하다 다 맞추시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주 보는 장단에 맞춰줬대요. 근데 그러더니 이제 무당이 옆에 노인을 보고 끄덕끄덕 하면서 똘비 삼촌 안 들리게 뭐라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 삼촌이 아, 이제 됐다고, 제가 좀 바쁘다, 좀 도시에 올라가 채비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올 일 있으면 꼭 들리겠다 이렇게 하고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좀 질척거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알겠다 하고 쳐다보더래요. 예. 속으로 되게 꺼림칙하면서 좀 오싹한 마음이 드니까 아, 여기 떠나야겠다, 확실히 여기 좀 이상하긴 한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노인분이 넌지시 자기를 부르더래요. 똘비 양반,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얻어먹고 그러고 가는 건 아닌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시길래 노인분이 이렇게 똑바로 쳐다봤대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뒤통수랑 목 사이가 갑자기 무슨 파스를 한순간에 100개를 바른 것 마냥 화끈하더래요. 뭐지? 하는데 갑자기 땅이 자기를 향해서 슝 당겨 들어오더래요. 그 눈을 감았다 뜨니까 자기가 땅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의식이 점점 흐려지더래요. 그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눈을 떴는데 무슨 방앗간? 창고 비슷한 곳에 자기가 손 발이 묶여있고 입은 무슨 테이프인지 진짜 접착력이 엄청 강한 테이프로 감겨있더래요. 오, 예.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이런 거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몇 분 지나다 보니까 뒤통수에 통증은 몰려오고 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납치 같은 걸 당했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게 왜였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 해서 얻을 건 뭐고 예. 왜 잘해준 거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가 없나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낫이나 홈이나 날카로운 거 천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걸로 잘 도망가잖아요. 실제로 그게 택도 없더래요. 일단 손발이 아예 빈틈도 없이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움직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낑낑 됐나?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남자 2명이 들어오더래요. 똘비 삼촌이 이제 묶인 상태로 낑낑대고 있는 걸 보더니 일어났네. 좀 때릴 거면 잘 때려야지. 빙씨가 때릴 줄도 모른다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더니 뭘 주섬주섬 챙겨온 걸 땅에 내려놓더래요. 그러더니 한 명은 명령을 하고 한 명이 이제 똘비 삼촌한테 쓱 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날이 정말 잘 갈려진 낫을 하나 들더니 아킬레스건 쪽에 이렇게 대보더래요. 그러더니 이거 자르면 됩니까? 일단 도망은 못 쳐야 되니 뭐 이렇게 말을 하더니 예? 서 있는 남자가 아니 머리부터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알아쳐먹질 못하냐 막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똘비 삼촌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낫을 내려놓고 또 다른 걸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옛날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시골에서는 소리 잡을 때 진짜 정으로 정수리를 쳐서 잡았거든요. 정 나왔다. 한 방에 보내야 되니까 예. 그걸 어렸을 때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정이랑 망치가 놓여있더래요. 근데 그걸 똘비 삼촌 머리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을 어떻게 되냐면 정이 이제 앞부분이 뾰족하고 뒤에가 뭉툭하잖아요. 뒷부분이 망치로 치는 그런 구조인데 그걸 반대로 놓더래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뭉툭한 부분을 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뭉툭한 부분이 똘비 삼촌 머리를 겨냥하고 그 뾰족한 부분을 망치로 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머리에 대보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자기가 무슨 가축이 된 기분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치면 되겠습니까? 아닌데 여긴 치면 반 빙시가 아니라 완전 가빌긴데 막 이렇게 하면서 여가 제일 안전합니다. 여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똘비 삼촌 뒤통수에 댔다가 앞통수에 댔다가 막 하는데 와, 나 이렇게 가는구나 싶더래요. 그렇게 이렇게 막 치려던 찰나에 창고 문이 딱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똘비 삼촌이 그 맨 처음에 그 수박을 사왔던 그 여성분 있잖아요. 예. 그 계산이 참 빠르고 똑똑했던 그 중년 여성분. 그 여성분이 이장님들이 급하게 찾으신다. 얼른 가보셔야 될 것 같다. 계획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자 둘이서 이제 서로 쳐다보더니만 하이 모은발 이거 좀 이따 작업해야 되니까 잘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더니 나가더래. 예. 그래서 똘비 삼촌은 묶인 상태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옆에 있던 낫을 들더래요. 이 여자도 미친 여자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포박대에 있던 줄이 자르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축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시간 많이 없으니까 얼른 움직이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똘비 삼촌은 상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여자는 날 살리려는 거구나. 그래서 부축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하려는데 걸어지지가 않더래요. 자기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갔더래요. 그래서 어떤 남성분도 같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움찔했는데 남성분도 같이 도와서 부축을 해서 도망가는 걸 도왔더래요. 와. 근데 옆에 보니까 무슨 초등학생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도 같이 따라오더래요. 이거 도대체 뭔 상황인가 싶은데 일단 살고 보자 하고 부축 당한 상태로 뛰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똘비 삼촌이 내 차가 저기 있다. 차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신 차 잔치 시작하자마자 이미 타이어 내 쪽 다 펑크 났다고. 지금 살 길은 이거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하라고. 예. 그래서 이 미친 인간들이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 여자가 내가 짧게 상황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알아듣고 내가 일단 살려준 거니까 내 부탁도 하나만 들어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을이 옛날부터 좀 고립되어 있었던 마을이었어요. 네. 그래서 외부인도 안 받고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노인 세 분이 원래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집에 노비까지 부리고 사는 그런 집안 있잖아요. 네. 이게 노비 제도가 굉장히 옛날에 없어졌는데 제가 살던 시골 때만 해도 노비 얘기 나온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집안이었는데 주변 마을마다 점점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때만 해도 노비가 뭐예요. 근데 그 노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힘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외부인들이랑 완전히 단절을 시키면서 동네 사람들의 경제권이나 뭐 자유권, 선택권 이런 걸 자연스럽게 자기가 다 관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뺏기면 찾으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실험이 있었잖아요. 개구리를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쩍 뛰는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넣고 물을 천천히 데우면 자기가 삶아지는 것도 모르고 죽잖아요. 와. 그것처럼 자기들이 뭘 뺏긴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서서히 세뇌돼서 그렇게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생각을 가질 새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은 북한이었던 거예요. 작은 북한이네. 그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여자분이랑 이 남자분은 좀 사정이 달랐어요. 와. 이 두 사람은 원래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이 완전 외진 곳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을 믿기도 싫고 뭘 하기 싫은 상태에서 이 마을을 보니까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부부는 자기들의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마을이 1원만 된다면 내가 뭐 할 것도 없이 이끌려 다니고 싶다. 내가 뭘 믿고 하는 거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뭐 사업을 했고 되게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굉장히 월등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네 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두 분 사이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지만 아들은 무슨 죄예요. 부부는 원래 여기 세뇌 당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들만은 좀 나가서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똘비 삼촌한테 우리 아들 이 주소로 보내기만 해달라. 그거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해줄 거다. 딱 여기까지만 말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당한 일, 신고하고 뭐 그러는 거 아마 소용없을 거다. 왜요? 여기 동네 사람들 자식 중에 경찰도 있고 저 동네 사람들이 일단 다 한통속이다. 저 봐라, 저기 무슨 CCTV가 있냐. 도대체 똘비 삼촌 당신한테 증거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 자,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돌비님도 그렇고 딱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똘비 삼촌한테는 뭘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유도 궁금하다. 알고 보니까 그 여성들을 대하는 것만 봐도 이 동네 자체가 그 지식 수준이라던가 문화 수준이 옛날에 멈춰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이 새 노인들도 완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뭐 미신이라던가 무당 이런 거를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네. 또 이제 그걸 안 엉터리 무당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약간 쪽쪽 빨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점점 이 마을이 아무리 이렇게 노인들이 잘한다고 해도 쓸만한 젊은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없어지잖아요. 노령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니까 노인들이 말 잘 듣는 젊은이들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젊은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미 세뇌를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외지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납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사주나 점사를 보면서 내가 사주를 보니까 지금 이런 연생을 가지고 이런 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 젊은이들이 마을을 이끌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특정 연생 그 띠를 가진 젊은이들을 초대를 해서 성대하게 축하를 해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애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 삼촌처럼 근데 당연히 밖에서 온 사람이면 이 마을은 미친 마을이다 하고 손절이 치겠죠. 그렇죠. 근데 무당도 엉터리다 보니까 그 띠랑 연생이 맞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손절을 치고 도망을 갈 낌새가 보이면 애를 정신이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까지 패보는 거예요. 바보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와. 그런 일을 몇 번 하면서 그게 똘비 삼촌한테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지 젊은이들을 왜 구워 살면 생각을 했냐면 네. 그 부부가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부부가 되게 일처리도 빠르고 하니까 이거는 외지인들을 불러와야 될 필요성을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터치를 안 받고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동네 그 여성들이 다 몹쓸 짓을 당하는 것 같더래요. 미쳤구나, 그냥 마을이.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부는 거기서 자유로우니까 거기서 누가 건들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다. 우리 아들만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망치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간략하고 짧게 설명을 했대요. 똘비 삼촌이 이제 나중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알을 맞춰보니까 이런 정황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도망을 쳤고 다행히 잡히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을 치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죠. 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해봤는데 가서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뭐가 나올 게 없잖아요, 사실. 거기 마을 사람들은 뭐 한몸인 것처럼 알리바이 같은 거 다 짜놓고, 그리고 심지어 경찰 중에 호박마을 사는 아들도 있다 했잖아요.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종결이 돼버리더래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무섭다. 내가 안 그래도 도시로 떠나려고 했는데 그냥 떠나달라고 이런 일까지 생기구나 하고 도시로 가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 부탁했던 그 아이 있잖아요. 네. 삼촌이 몸이나 이런 게 수습이 되고 나서 바로 데려갔다고 해요. 그 알려줬던 그 주소로 데려가니까 되게 잘 사는 집이더래요. 그래서 애 삼촌인지 뭔지 관계는 모르겠는데 그 구세주 부부, 그 부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막 물어보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부가 자기들 어디 있는지 절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똘비 삼촌도 모른다. 그냥 애만 자기가 맡아서 이렇게 보내달라 했다. 그러고 이제 애를 보내고 이야기가 끝이 나요. 와.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짜 모골이 성연해지는데. 제가 그 강가 주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뭐 엽전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 뭐 근데 그거야. 저희는- 그쵸. 예. 저희는 그거였어요. 낚시배에 잡혀가서 평생을 바보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다 이게 저희한테 있었어요. 아, 낚시배 노예가 있었구나. 네네. 그런 걸로 잡혀가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은 있었는데 아, 또 이런 게 있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던 거죠. 아니 근데 아까 표현해 주실 때 정을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뭉툭한 부분을 대고 망치질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에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뭘까? 아, 뭔가 진짜 바보 만들려고 하는 건가?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네. 와, 근데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이게 뾰족한 걸로 치면 사람이 바로 그죠? 죽사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섬뜩하네 이거. 그러니까 대략적인 뭐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네. 뭐 아주 최근 막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제발. 그죠? 예, 최근은 아닌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에 그런 분들 꽤 많았어요. 막 네. 노비 부리고 이런 거를 경험했던 노인분들도 많으셨어가지고 네. 저는 이거 듣고 아 그렇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자, 일단 오늘 검은지님 진짜 너무나 아직도 손에 땀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잖아요. 네네.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에서야 뭐 염전노예 그 사건도 분명히 만천하에 다 드러났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겠거니 할 텐데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그죠. 지금도 어떻게 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살거든요. 네네. 네, 생각보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많은 게 변한 게 아니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 검은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예전에 한번 너무나 힘든 때가 있었죠. 한 90년대에. 근데 그게 솔직히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런 안 좋았던 악행들은 예전에 사라졌겠죠. 그치만 그게 더욱더 발전됐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더욱더 발전되어서 점점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